안녕하세요. 지성과 영성이 가득한 CBS 아카데미의 숲이 새로운 또 강의를 마련했습니다. 공간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공동체 세우기와 또 살아가기를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될 텐데요. 덕은동 공동체 최규창 대표의 공간은 힘이 세다라는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과연 오늘날 공간이라는 것이 어떤 힘을 또 우리에게 주는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텐데요. 자, 오늘 현재 덕은동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최규창 대표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함께 하실 수강생 여러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수진 씨, 차유주 씨, 최령 씨,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공간은 힘이 세다라는 그 제목이 굉장히 궁금증을 유발시키거든요. 맞아요. 어떤 얘기를 해주실지. 네. 사실 제가 오늘 해보고 싶었던 얘기는 공동체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네. 공동체를 공동체만으로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공동체는 공동체만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들이나 공동체를 둘러싼 환경, 그리고 역사가 있죠. 네. 그래서 마르크스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뭔가 변화를 일으키고 행동을 하려면 먼저 이 세계를 해석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공동체라 그러면 흔히 뭐 교회를 떠올리잖아요. 네, 맞아요. 네. 교회 공동체, 그리고 뭘까요? 자기가 개인적으로 친한 그룹? 육아 공동체. 그렇죠. 그것도 대부분 교회에 있죠, 또.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의 상상력이 교회를 벗어나기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네. 근데 사실 교회도 공동체의 한 유형이고, 그리고 2000년 전에 바울 사도께서 그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있던 그 소아시아 국가, 로마의 도시 국가에서 그 도시들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형태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 공동체였거든요. 일종의 역사적인 산물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 이후에 이제 교회가 로마 제국에 의해서 오늘날까지 어떤 체제와 어떤 형식을 유지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공동체라고 하면 신학적으로 우리가 보통 접근을 합니다. 뭐 에클레시아니, 뭐 디아스포라, 뭐 코이노니아 이런 요소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게 내 삶과 무슨 직접적인 관련이 있나? 이제 그런 의문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을 제가 발견했고요. 저 역시도 그런 고민에 쌓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 삶이 신학적으로 이해되려면 뭔가 다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예, 그런 것이 없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공동체는 공동체만으로 해석될 수 없고 공동체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의 환경과 세계와 공간 그리고 그것을 시간적으로 이해하자면 어떤 인생론 같은 게 필요하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 혼자 상상의 나래를 마음껏 펼치고 있다가 네, 오늘 거기 어떤 일부 이야기들을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됐고요. 사실 어디부터 이 포괄적인 얘기를 시작해야 될지 저도 좀 딜레마인데 예, 그 얘기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사실 지금 공동체 논의에 있어서 가장 이론적으로 진보한 집단들은 마르크스주의자들이에요. 유럽에서. 그 대부분 지식인들은 왜냐하면 자본주의가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에 양극화가 너무 심해지고 나라의 부는 늘어나는데 가난한 사람들 점점 많아지고 예, 그래서 어쩌면 자본주의가 한계에 온 게 아닌가. 그렇다면 어떤 마르크스주의가 말하는 것이 또 다른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과거에 소련이 붕괴되고 나서 완전히 사회주의가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 그 정신들은 또 다시 이어지고 있는 거죠. 맞아요. 예를 들면 뭐 복지라든가 자본주의를 일단 수정하려고 하는 많은 제도들이 일단은 그 사회주의로부터 오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우리나라도 요즘 그 논쟁이 심하죠. 좀 과하다 싶으면 파퓰리즘이다 뭐다 얘기도 하기도 하고요. 마르크스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자본의 힘이 이 세계를 이제 지배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의 욕망을 추동하면서 끊임없이 달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욕망을 추동하는 가장 결정적인 힘이 뭐냐? 상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론의 앞부분에 상품에 대한 설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근대 이전의 사람들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살 게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살 게 없으면 우리 사막에서 돈을 100억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살 게 없는데. 물 한 컵이 더 중요한 거죠. 그렇죠. 네. 맞아, 물 한 모금. 그래서 상품이 많이 생겨나다 보니까 대량 생산 시대잖아요. 근대라는 건. 한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유럽에서는 상품이 많아졌어요. 그 동양에서 수입한 뭐 차, 비단, 그다음 보석들 이런 걸 너무 갖고 싶어서 파산한 귀족들도 많았었고요. 예, 그래서 이 상품에 대한 욕망 때문에 사람들은 돈을 더 가지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과연 그것만이 전부일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확하게 말하자면 상품이 욕망을 추동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상품을 놓을 수 있는 공간성, 상품의 공간이 욕망을 추동하는 걸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90년대 초반에 그 가전제품이 전 가구에 다 공급이 됐어요. 이젠 TV 다 있고 냉장고 다 있고 이제 어디 가나 TV는 있었어요. 저 어릴 땐 TV가 없어서 옆집 가서 보고 오고 그랬었는데 동네 사람 모여서 보고. 그렇죠. 네. 네, 스포츠 경기하면 같이 모여서 네. 보고. 어머. 물론 그 나름대로 또 재미는 있죠, 그죠? 네. 그런데 이 가전 회사들이 이제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그 틈새가 없는 거예요. 네. 다 팔렸으니까. 그리고 한 번 사면 오래 쓰잖아요, 가전. 네. 그래서 건설사와 함께 대규모 프로젝트를 만듭니다. 그게 뭐냐면 아파트의 평수를 늘리는 거예요. 그러면 집이 넓어지니까 아, 공간이 넓어지니까. 아, 큰 TV가 들어가야죠. 그렇죠. 네. 바꿔야 되는구나. 그 이전에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대부분이 85제곱미터 크기의 그 미만의 아파트에 29인치 TV를 다 보고 있었죠. 드릭딕딕딕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도 있고 이제 크기가 대부분 29인치였어요. 뒤통수 큰 거. 네, 맞습니다. 예, 브라운관 TV도 있었고요. 29인치. 근데 거실이 넓어지고 평수가 넓어지니까 대형 TV가 들어와야 돼요. 어울리지가 않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의 아파트의 거실은 다 거실의 주인공은 TV죠. 맞아요. 제일 좋은 데 있죠. 딱 들어오면 바로 리모컨부터 잡죠. 네. 그 TV를 중심으로 다른 미장센들을 깔맞춤을 해요. 맞아요. 예, TV가 커지면 그 옆에 있는 스피커도 커져야 되고 오디오도 네. 커져야 되고 그쵸. 가족 네. 사진도 큰 걸 붙여야 돼요. 오. 그래서 왜냐하면 거실은 그 가정의 남편의 경제력, 부인의 살림살이, 그 다음에 가정의 행복도를 타인이 판단할 수 있는 첫 번째 기준이거든요. 갑자기 거실에 뭐 있나 생각하게 되네요. 진짜 지금. 네. 네. 싫든 좋든 우리는 그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맞네요. 네, 그래서 그 냉장고도 대형화됩니다. 그래서 양문 냉장고라는 게 그때 처음 생겨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나? 막 900리터씩 들어가는 그 냉장고들이 수입돼서 우리 가정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김치 냉장고도 생기고요. 네. 네. 그리고 냉장고가 커지면 당연히 그걸 채워 넣어야죠.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가 재래시장 가서 뭐 손가락바닥 까만 비닐봉지 다 깨서 장보고 올 수는 없잖아요. 네. 대형마트가 94년부터 생깁니다. 이마트가. 그래서 마트에서 한 번에 장을 봐서 그 냉장고를 다 채워야 된다는 생각이 생긴 거예요. 왜냐? 공간이 생겼잖아요. 네. 공간은 상품의 욕망을 불러일으키거든요. 뭔가 만약에 비어 우리가- 있으면 불안한 그렇죠. 마음. 맞아. 그리고 만약에 공간이 없다면 굉장히 예쁜 소파가 있어도 이걸 집에 놔둘 데가 없다면 욕망은 생기지 않아요. 어머. 놔둘 데가 있으니까 생기는 거죠. 맞네요. 그러네. 네, 그래서 상품이 욕망을 일으키지만 실제로는 공간이 그 상품을 추동시키고 네. 다시 욕망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네. 집을 줄여야겠네. 네. 지금 우리나라가- 말수가 다들 없어졌어. 그리고 그 상품들을 실어 나르려면 차가 있어야죠. 네, 그래서 90년대 말에 우리나라가 1가구 1카가 완성됩니다. 마이카 시대가 완성이 돼요. 그래서 더 넓어진 공간에 불과 7, 8년 만에 우리가 다 적응하게 된 거예요. 아마 우리의 자녀들은 그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이 많겠죠. 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볼 때는 그 이전 세대의 삶은 알 수 없는 거죠. 네, 아이들은 원래 이렇게 큰 집에서 이런 큰 냉장고가 당연하게 느껴지는 거죠. 네, 그런 삶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변화를 겪어왔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예를 말씀을 드리냐면, 너무 재밌다. 아이고. 네, 이 공간은 일종의 사람의 의식에 영향을 강력하게 미치는데 네. 일종의 욕망을 불러일으킵니다. 공간에 있으면 사람은 욕심이 생기거든요. 네. 예, 공간의 개념은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네. 땅도 공간이죠. 집도 공간이고 우리가 만나는 사회적 관계도 사회적 공간이에요. 네. 뭐 계급 관계라든가 뭐 상하 관계, 우리나라 굉장히 민감하죠. 네, 존댓말도 굉장히 발달돼 있고, 자 그런 상황에서 한국 사람들이 그 지난 약 한 50년간 가장 집중적으로 자기의 삶을 투영시켰던 공간은
저는 아파트라고 생각해요. 네, 우리나라 아파트가 처음 생긴 게 58년이거든요. 종합 아파트라고 한 동짜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62년에 마포에 최초의 우리나라의 그 아파트 단지가 생겨요. 마포 아파트라고. 그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무도 안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이런 데서 사람이 어떻게 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 전에 전통적인 가옥은 뭡니까? 그냥 한옥집이나 마당이 있는 집이었잖아요. 뒤에 장떡도 놔두고. 근데 아파트는 일단 딱 들어가면 장떡을 놓을 데가 없어요. 그 대반 그 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 지은 아파트들은 대부분 외국인들이나 자기가 단독주택을 살 돈이 없는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는 곳이었죠. 평형대도 작았고요. 사실 우리나라는 요즘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긴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공간 인식에는 도로가 중앙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아요. 유럽은 1666년에 런던 대화재라는 큰 사건을 경험합니다. 런던의 8만 가구 중에 7만 가구가 불타버려요. 다 타버린 거예요, 런던. 다 탔네. 그래서 그걸 복구하면서 유럽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화재에 대한 공포가 있었던 거예요. 어머. 그래서 앞으로 화재가 나면 이걸 빨리 진압을 해야 되는 쪽으로 도시를 다시 설계합니다. 그래서 유럽 도시를 가보면은 파리도 마찬가지죠. 딱 중앙에서 정방형으로 돼 있죠. 맞아요. 예, 그래서 나가는. 지도를 한 번만 인식하면은 길을 어디서든 찾을 수 있게 돼 있어요. 런던도 마찬가지고 미국, 캐나다를 가보셔도 모든 도로에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도로 몇 번째 하면 집을 딱 찾을 수 있어요. 우리처럼 무슨 동 무슨 몇 다시 몇 번에 몇 통 몇 반까지 다 돼 있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도 도로에 이름을 만들면 편리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으로 도로명 주소를 도입을 했는데 어려워졌어요. 근데 문제는 너무 우리나라는 어려워요. 도로가 너무 복잡해요. 우리 집도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 처음부터 도로부터 설계하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항상 풍수지리에 의해서 산과 물 배산 인수지. 맞습니다. 네. 대산 인수 산과 물을 중심으로 집을 설계했어요. 불악이. 그렇죠. 예를 들면 북한산에서 내려오는 물줄기, 남산에서 내려오는 물줄기로 집을 짓고 그 사이사이가 길이 되는 거죠. 그렇죠. 서양에서는 도로에서 집이 다 들여다 보입니다, 보통. 그렇죠. 예, 근데 우리는 절대 길에서 집이 보여서는 안 돼요. 그렇죠. 대문으로 딱 굳게 잠그고 열고 들어가면 일단 마당이 보이고 그 위에 마루가 있고 방은 뒤쪽에 있고 화장실은 돌아가야 있고 장독대 뒤쪽에 있죠. 그려진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가옥들은 굉장히 상상력을 자극하는 구조로 돼 있어요. 저 어릴 때 시골 살 때 그때 집을 생각해 보면 구조가 굉장히 복잡했어요. 꼬불꼬불하고 다락방도 있었고요. 할머니가 만들어 놓은 과자 훔쳐먹는 다락방도 있었고 그 다음에 방도 여러 개가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뭐 일기장을 숨겨놓을 죽은 동물을 묻는 뒷마당도 있었고 근데 요즘 아이들은 일기장 하나 숨겨놓을 데가 없어요. 맞아. 다 드러나 있어요. 그러네. 네, 그래서 답답함을 느낍니다. 근데 아이들은 모를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아파트에 살았으니까. 하지만 자기 의식이 공간이 의식을 형성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 의식에 불안감이 생겨요. 어머. 내가 다른 사람이 전혀 알 수 없는 나만의 공간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머. 특히 우리나라 아파트는 어떻게 돼 있어요? 넓은 거실이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 소파에 아빠가 딱 앉으면 다 보이죠. 문을 열면 방이 다 보이게 돼 있어요. 이게 과거 한옥집 구조거든요. 한옥집에서는 마루에 어른이 딱 앉아 있으면 온 집을 통제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구현시킨 것이 우리나라의 아파트입니다. 외국 아파트 가면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외국은 보통 집안에 복도가 있고 방이 다 사생활이 보장되게끔 맞아요. 구조가 짜여져 있고요. 아니면 복층으로 되어 있거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중앙 통제식 중앙 통제실. 설계로 야 하면 딱 모이게. 맞습니다. 아빠를 방으로 보내야 되나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다큐멘터리를 보시면 한국의 아파트 구조가 가지고 있는 불편함 또는 장점도 있지만 그런 것을 이렇게 실험을 한 그 다큐멘터리들이 꽤 있어요. 재밌습니다. 한국인의 가옥 구조에 대해서. 그래서 과거의 전통적인 집들이 가졌던 그 향수를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베란다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한테. 왜? 거기다 장독을 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시야에서 사라진 그 녹지 자연을 거기다 갖다 놔야 되기 때문에 화분을 다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아파트 가면 웬 화분이 이렇게 많냐고 자꾸 물어봐요. 요즘 다 빌트인 저기 다 터졌잖아요. 그렇죠. 확장하죠. 그렇죠. 요즘은 그나마도 없어지죠. 젊은 사람들은 이제 그거에 대한 향수마저도 없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 사람마다, 민족마다, 나라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공간 개념, 자기가 익숙하고 친숙하게 느끼고 편안하게 느끼는 공간이 다 다릅니다. 우리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인의 공간이 우리에게 이미 익숙해져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가옥에 대한 생각들이 근대가 이제 해방 이후에 밀려오면서 급격하게 변화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공간에 의해서 형성되는 우리의 의식이 또한 굉장한 충격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58년부터 아파트를 짓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는 전통 가옥을 선호했지만 그 이후에는 모두 박스처럼 생긴 이 편리한 구조, 이 아파트가 좋다라는 생각이 우리의 온 의식을 사로잡게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는 아파트 신화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아파트들은 그 안쪽에 과거의 집들이 가지고 있었던 향수를 그대로 가지고 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재산을 증식시키는 수단이 되고 너무나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아파트의 물가가 가격이 오르는 그 비율대로 우리의 의식도 같이 올라간 거예요. 좋은 쪽으로가 아니라 소비와 사치 쪽으로. 예를 들면 대학 등록금 보세요.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거와 정비례해서 올라갔어요. 네. 이렇게 많이 오를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네요. 네, 대학은 너무나 많은 이익을 남기고 있는데 사람들의 재산이 늘어나니까 거기에 비례해서 올라간 거죠. 그리고 그 집을 중심으로 담보대출 받고 또는 되팔고 해서 수익을 내서 아이들 사교육도 시키고 대학 교육도 시키고 다른 이제 취미 생활도 하고 하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중산층이라는 개념이 이제 아파트를 중심으로 형성이 되죠. 그게 사실 우리나라가 근대화되는 과정에서 벌어졌던 우리의 주거 환경의 변화예요. 그런데 최근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60% 정도가 아파트에 삽니다. 그리고 새롭게 지어지는 주택의 72%가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아파트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건축물이 많이 있죠. 빌라, 다세대, 다가구. 들어가면 비슷해요, 구조가. 방 3개, 화장실 2개, 넓은 거실. 다 그렇게 돼 있죠. 요즘 아이들에게 자기 집을 그려보라 그러면 어떻게 그릴까요? 아파트 평면도를 그리는. 옛날 저희한테 집을 그려보라 그러면 저희는 외형을 그렸어요. 그러네. 교회당 건물 그러면 교회 지붕 막 건물에 이렇게. 뾰족한 첨탑, 네. 십자가 이렇게 그려요. 요즘 아이들에게 자기 집을 그리려면 거의 다 쇼파 그리고 네. 구조 그리는구나. 여기가 방, 화장실 이런 식으로 맞아. 평면도를 그려요. 그냥. 아이들의 상상력은 그 이상을 벗어나지 못해요. 왜? 우리 집은 외형적으로 그냥 박스니까요. 아파트가 처음 생긴 것은 제가 알기로는 20세기 최고의 건축가라고 하는 그 르코르비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1945년에 2차 대전이 끝나던 해에 프랑스 남쪽의 마르세유라는 곳에 그 유니테 다비타시옹이라는 아파트를 지어요. 지금도 거기는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예요. 세계 최초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 아파트는 도시의 빈민들, 외지에서 올라와서 공장에서 일하고 피곤한 몸을 누이고 자야 하는 그래서 숙식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수용하기 위한 집단 수용소로서 아파트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모든 걸 해결했어야 됐어요. 예를 들면은 샤워장도 있어야 되고 옥상 가면 정원도 있어야 되고 아이들을 키우는 유치원이라든가 이런 게 다 아파트 안에 있게끔 구조를 만든 거예요. 어머. 우리도 그렇게 했죠. 네. 우리도 아파트 단지 안에 보면 어린이집. 네, 놀이터도 있고 뭐 공원도 있고 아파트 안에서 다 해결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아파트 안에 속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복지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파트가 그 모든 걸 해결해 줬기 때문에 정부가 복지를 전 국민에게 베풀어 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정부는 나라를 발전시키는데 온 힘을 기울였지 사실은 국민의 복지나 배분에 있어서는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거의 다 아파트에다 떠다 미는 꼴이 돼버린 거죠. 그렇네. 아파트가 그걸 다 해결해 줬기 때문에 재산도 증식되죠. 그 안에 운동시설, 산책로, 공원, 학교 그러네. 다 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를 어떻게든 진입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바로 앞 전 세대들의 열망이었어요. 그러네. 아파트라는 공간으로 진입하는 것이 삶의 목적처럼 되어버린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과거에 자주 목격할 수 있었죠. 그래서 청약을 잘 받아야 되는 이 이슈 때문에 그런 정보가 다 어디서 교환됐을까요? 제가 볼 때는 가장 활발하게 교환됐던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매주 모이니까요. 그래서 교회가 아이들 사교육, 아파트 분양 정보가 다 교환되면서 사실은 이제 주일 예배 이후에 오후 시간이 후끈후끈 달아올랐던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저 어릴 때도
빈번하게 봤어요. 청약 하시는 분들이 교인들 통장 막 걷어가는 거 제가 많이 봤어요. 진짜? 네, 그런 현상들이. 요즘은 청약 자체를 잘 안 하죠. 예, 그렇게 폭등하지도 않고, 뭐, 굳이 그렇지 않아도 미분양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장시간 드리냐면, 우리가 근대화되면서 이 가옥 구조가 급격하게 바뀌어가는 그 현상이 우리의 의식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의식은 크게 두 가지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가 언어고요. 두 번째가 공간이에요. 과거에 약 2000년 이상 철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의 의식이 먼저 있고 그 의식이 의식에 따라서 언어를 만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가 천부적으로 타고나는 거고 거기서 엄마 아빠로부터 단어만 배우면 말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20세기 중반 이후에 들어오면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생각합니다. 인간은 언어를 배우기 전에는 의식을 형성할 수 없다고 봐요. 거의 아마 90% 이상의 학자들은 이걸 동의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서구 사회에서는 인간의 의식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언어가 생겼다라는 것이 뒤집어졌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뇌공학이 발달하면서 이 언어가 의식을 형성하는 부분은 특히 좌뇌에 집중되어 있다는 걸 또 알게 됐어요. 좌뇌가 언어 기능을 담당하잖아요. 그럼 우뇌는 뭘 담당할까요? 감정? 그렇죠. 감정 또는 직관 그리고 비언어적인 요소들 의지 뭐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의식이라는 것은 좌뇌의 언어적 기능과 우뇌의 직관과 의지와 감성의 지배를 같이 받는 거예요. 근데 우뇌에 영향을 주는 건 저는 공간적 힘이라고 봅니다. 오늘 우리 주제가 공간은 힘이 있다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결정하는 대부분의 의사결정이 대부분 제가 볼 때는 우뇌에서 이루어져요. 제가 경영학을 전공했는데요. 경영학에서는 사람이 하루에 2만 번의 의사결정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2만 번. 근데 우리 기억에도 2만 번까지는 안 되는 것 같죠? 우리가 의식적으로 결정하는 건 아마 한 하루에 몇십 개 정도? 오늘 아침에 지하철을 탈까, 버스를 탈까, 점심을 뭘 먹을까? 그런 것이 좌뇌가 결정하죠. 근데 그 나머지 대부분의 99%는 우뇌가 무의식적으로 결정해요. 결정한지도 몰라요, 우리는. 어머, 그렇겠네. 네. 무의식은 반복이거든요. 그러니까 백화점에 가서 예쁜 옷을 샀어요. 나 이런 옷 없는데 너무 이쁘겠다. 딱 걸쳐보고 집에 가서 딱 걸어놓으면 똑같은 옷이죠, 다. 우리는 늘 똑같은 옷을 사요. 왜냐? 이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비슷한 스타일. 예,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가정폭력으로 아빠를 굉장히 싫어했던 여자가 꼭 아빠 같은 남자를 만나요. 예. 그게 무의식 속에 남자란 저런 것이고 결혼 생활은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형성돼 버린 거죠. 어머. 그래서 그 가정이라는 공간이 그 자녀들에게 의식을 형성해 준 거예요. 의식이 먼저 공간을 만든 게 아니고.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 어떤 공간을 잘하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됐구나. 사람은 어딜 가나 자기만의 공간을 만들어요. 공간이 없이는 살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 공간에 금방 적응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뭐 주말 부부나 기러기 아빠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외로워서 위험한 게 아니라 자기가 혼자 사는 삶의 패턴을 자기가 구성해 버리거든요. 맞아요. 그럼 이제 타인이 필요 없어져요. 근데 이게 주변에 익숙해지면은 이게 편한 거예요. 그래서 가족 간에는요 굉장히 노력해야 돼요. 네, 오래 떨어져 있으면 안 되고 어쨌든 공간을 함께 만들어가야 가족인 거예요. 그렇구나. 제가 자꾸 오늘 떨어지려고 이제 그러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그겁니다. 공동체라는 것은 공간을 공유하는 게 공동체예요. 공동체를 공유하다. 이 말을 조금 더 환원시켜 보면 공간이 영향을 주는 우리의 운해적 기능, 우리의 의사결정이 99%를 결정하는 이 무의식적 기능들을 함께 하는 게 공동체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의 그 종교적 체험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아파하고, 이야기하고, 함께 부둥켜 안고 울었던 사람들은요, 우리의 운해적 공간을 공유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좌뇌적 공간을 공유하는 사람들은 그냥 대화 나누고, 업무적인 일을 보는 사람들이죠. 근데 나의 속에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나누고, 함께 공감하고 공유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공동체라고 할 수 있어요. 히말라야라는 영화를 보면, 네, 봤어요. 그 절벽에서 올라가다가 눈바라가 너무 쳐서 그 절벽에다가 핀을 박아놓고 둘이서 잠을 자잖아요.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 잠 자지 말도록 옆 사람을 계속 깨워요. 주인공 두 사람이. 그러다가 졸다가 얘기하다 하다가 갑자기 저 멀리서 동이 터오는 걸 봅니다. 맞아요. 그 히말라야 산봉우리들이 쫙 물론 이제 CG겠지만 그 산봉우리 너머로 해가 떠오는 걸 봤을 때 그 두 사람이 그걸 보면서 경이로움에 빠져버려요. 야, 그게 바로 이제 영어로 말하면 스피치리스라는 거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은혜가, 우리의 직관이 그 공간에 반응하는 거예요. 네. 그걸 글로 쓰면 재미가 없어지죠. 네, 좌뇌가 작동하면 재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그것을 같이 목격한 그 두 사람, 뭔가 경이로운 것을 같이 목격한 두 사람이 바로 형제인 거예요. 네. 그래서 공동체는 항상 이런 공동체적 체험을 기반으로 해야 됩니다. 네. 그것이 없이 주일날 딱 2시간 같이 예배 보고 어떻게 지냈었어요? 잘 지내요? 다음 주에 봬요? 흩어지는 사람 10년, 20년이 지나도 공동체적 어떤 공유성 같은 것이 거의 없죠. 네. 공동체적 체험이라는 것은 운회적 체험이에요. 우리가 뭔가 경이로운 것을 같이 보는 거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같이 목격하는 것이 저는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공간은 우리 삶의 주변에 다 포진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일에도 공간이 있어요. 맞아. 제가 어떤 일을 할 때 합시다라고 구두상으로 또는 서류상으로 계약이 됐다고 해서 그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그 일이 성사되려면 다 일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또 가서 밥도 사주고 차도 마시고 뭐 자녀분들은 어떻게 되세요? 뭐 이번 명절에 어디 가세요?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며칠 후에 또 가야 돼요. 또 만나고. 그래서 그 일이 만들어지기 위한 주변의 공간을 계속해서 만들어야 돼요. 그것이 없이 좌뇌적 기능만 작동을 해서 그냥 사인했으니까 된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10중 8구 나중에 깨집니다. 실패해요. 사람은 관계가 맺어져야 일이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 관계의 공간을 만드는데 익숙한 사람을 우리는 일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죠. 네. 맞아요. 저도 직장 다닐 때 보면 퇴근할 때 꼭 거래처를 들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왜 가? 뭐가 할 일이 있어? 아니, 그래도 가봐야 된대요. 그래서 거래처 사장님한테 인사도 하고, 자판기 커피 한 잔씩 마시고 오고, 그런 분들이 영업을 잘 따내요. 네. 관계의 공간을 만드니까요. 관계 비즈니스. 손 빠른 사람이라는 말이 있죠. 네. 네. 어떤 분들은 갑자기 집에 손님이 20명이 닥쳐도 집에 있는 거 딱딱딱 해서 금방 만들어내는 분이 있어요. 네. 잘하실 것 같아요. 요즘 잘해요, 잘한다면서요. 잘해요. 그죠? 네. 잘해요. 손도 크실 것 같아요. 손이 크시죠? 손도 커요. 네. 눈도 크시고. 다 커요. 이 손 빠른 사람들은 자기가 해야 할 목표 지점, 예를 들면 몇 시까지 몇 명분의 음식을 만들어야 된다는 목표를 정하면 그 경로를 자기가 설정해요. 물을 끓이는 동안에 뭘 다듬고 뭘 하는 동안에 남편한테 뭐 사하라고 얘기하고 멀티태스킹을 해요. 그래서 그 시간까지 그 일을 완료시켜요. 근데 어떤 분은 아침부터 준비해도 5명의 손님 음식을 못 만드는 분이 있어요. 밤까지. 네, 있어요. 손님가. 5일 걸려, 5일. 눈 아르면서 뭔가 뭐 만들고 있는데 그 옆집 와서 결국 도와달라고 하고 저희 공동체도 그런 자매님이 있었는데 결국 가서 다른 자매들이 가서 도와줘요. 근데 저희 아내는 손이 빨라요. 네, 그래서 뭘 뚝딱뚝딱 하는데 옆에서 가만 지켜보면 야, 참 대단하다. 신비로워. 이 공간에 일을 배치하는 능력이 뛰어나요. 2011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 의학자들이 바이러스를 연구를 했는데 그 레트로 바이러스라는 게 있어요. 그 RNA 바이러스 일종인데 에이즈 바이러스 같은 거거든요. 네. 근데 그 바이러스가 증식을 하잖아요. 네. 예, 증식만 막아주면 사실은 우리 몸의 면역이 이길 수가 있는데 바이러스는 증식을 하거든요. 그렇죠. 간염 환자들도 급성으로 오는 이유가 증식을 하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항원이 갑자기 막 커지죠. 맞아요. 그런데 이 바이러스의 증식을 막을 수 있는 프로테아제 효소군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효소의 구조를 합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에이즈약을 개발했던 거죠, 말하자면. 그 효소군을 만들기 위해서 그 구조를 밝히는 실험을 10년 이상을 해왔어요, 과학자들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근데 구조라는 게 보시면은 입체적이기 때문에 거의 무한대의 가지수가, 경우의 수가 만들어지거든요. 네. 10년 동안 시뮬레이션을 했는데도 찾아내지 못했어요. 요번에 만들어진 걸로 대입해 봤더니 그 사이에 효과가 없어요. 그 폐기. 시행착오법으로 하거든요. 예, 답은 모르니까.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아이디어를 내서 야, 이것을 한번 게이머들한테 맡겨보자. 그래서 프로 게이머들 있죠? 어머. 스타트랙이 아니라 뭔데 스타크래프트 같은 거 하는
프로 게이머들에게 이 과제를 업로드를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조를 밝히려고 하는데 이것을 타겟으로 해서 당신들이 한번 시뮬레이션 해달라. 3주 만에 만들었어요. 와. 10년 동안 걸릴 과학자들이 거예요. 컴퓨터를 못하는 데를.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직관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컴퓨터가 답을 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직관으로 먼저 배치를 시켜요. 또 구조를 만들어보고 허물고 만들고 허물고 대박. 하면서 물론 이제 온라인으로 많은 게이머들이 같이 동참을 했겠죠. 그래서 이것이 유명한 생물학 학술지에 게재가 됐어요. 3주 만에 그 구조를 찾아냈어요. 웬일이니? 사람마다 공감 감각이 진짜.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러게요. 어떤 분들은 길치도 있죠. 그러게요. 동서남북도 구분 못하는 분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은 이제 내비게이션을 필수로 깔아야 되는데 내비 없으면 네. 난리 나요. 맞습니다. 심지어는 내비게이션도 공간적인 그 독해력이 있어야 이해가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을 켜놔도 또 길을 엄원대로 들어가요. 네. 그렇지만 공간 감각이 있는 분들은 한 번 같은 길을 다 찾아가는 분도 있어요. 사람마다 그게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공간이라는 것이 우리가 의식이 공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공간이 또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네. 또 사람의 의식은 다시 공간을 성형시키죠. 공간을 개조해요. 그리고 그 공간은 다시 우리를 또 바꾸고 마치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이 사람을 만들듯이 공간과 우리가 계속해서 순환적 관계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향을 지금까지 굉장히 간과해 왔어요. 네. 왜냐하면 오늘날의 근대 문명은 다 좌뇌적 문명이기 때문에 언어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것들만 치중되어 왔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깊이 고민해보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여기를 보시면 모든 건물들이 다 직선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다 직선이죠. 만약에 이 TV가 옆으로 한 15도 기울어져 있다면 불안해요. 앉아있는 내내 불안하시죠? 네. 불편하고. 네. 이 근대의 공간은 철저하게 직선의 공간이고요. 수평의 공간이에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직선과 수평 구조의 공간만 보고 살았기 때문에 네. 그렇지 않은 걸 보면 굉장히 불편해요. 네. 우리 아이들에게 자연으로 데리고 나가면 애들이 우리만큼 썩 좋아하진 않아요. 왜? 자연은 직선적이지 않거든요. 직선은 인위적인 거예요. 자연은 항상 둥글둥글하고 삐뚤어져 있고 굽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삐뚤어져 있는 액자는 빨리 저걸 똑바로 해야 되는데 이런 강박이 생기죠. 네, 우리 태어나면서도 그것만 봤기 때문에. 우리의 공간이 이미 우리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렇네. 과거의 가옥들은 사실은 이렇게 직선적이지 않았어요. 유럽만 해도요. 직선의 창이 생긴 게 르코르비제라는 사람이 수평창을 처음 만들었거든요. 100년이 되지 않습니다. 그 전에 창은 다 둥그렇거나 타원이거나 어머. 울퉁불퉁했었어요. 우리나라 한옥도 그죠? 삐뚤빼뚤하죠. 예, 집들이 반듯하지 않아요. 흙담집 보세요. 돌담집 보면 다 둥근 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연은 원래 직선이 아니거든요. 근데 근대적 공간은, 과학의 공간은 철저하게 직선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어떤 측정치를 가지게 돼 있어요. 네. 공간과 시간이 자기의 측정값을 가지지 못하면 우리의 뇌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공간이라는 옷을 입어야 돼요. 우리가 시간을 인식할 수 있나요? 인식이 안 되죠. 네. 시간을 인식하려면 거기에 어떤 몸을 입혀야 돼요. 맞아. 그럼 어제, 오늘, 내일이라는 공간성을 부여해야만 시간이 펼쳐지기 시작하고 네. 아, 어제 내가 잘못한 것을 반성하면서 오늘 그러지 말아야지. 새로운 나를 계획할 수 있죠. 그리고 미래의 나를 계획할 수 있어요. 그 시간도 반드시 공간성을 가져야만 시간의 의미가 우리에게 포착됩니다. 맞는 것 같아. 공간도 시간성을 가져야만 포착이 돼요. 예를 들면 우리 집은 합정역에서 5분 거리에 있어. 걸어서 5분 거리야 라고 하면 그것은 시간으로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공간을 얘기한 거죠. 네. 그 우리의 머릿속에는 아 걸어서 5분 거리면 대략 이 정도 되겠구나 라고 우리 머릿속에 공간을 그리죠. 시간과 공간은 항상 동일해요. 하지만 근대 과학은 이 측정치, 측량치가 없으면 성립될 수 없기 때문에 시간도 초, 분 단위로 반드시 분획을 해야 됩니다. 공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여기도 스튜디오도 구획이 되어 있죠. 안과 바깥에. 우리 회사 건물. 그리고 시간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9시에 출근, 12시에 점심 먹으러 다 쏟아져 나오고 1시에 다시 들어가고 6시에 퇴근하고 시간도 우리는 다 분절시켰어요. 근대적 공간은 분절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 것은 통합에 대한 문제인데요. 와. 이 근대라는 것은
측정치를 기준으로 시간과 공간을 완전히 분절시켜서 인간이 마치 그 속에 하나의 기계와 부품인 것처럼 살아가게끔 우리를 만들었고요. 우리도 이것이 영화 매트릭스처럼 이거에 대해서 아무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고 별로 불편하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뇌의 기능을 최소화시키고 있는 거죠. 좌뇌만 쓰는 거예요, 사실은. 근대적 인간들은. 수평선에만 익숙하고, 수직선에, 슬프다. 수평만 익숙하고, 직선에만 익숙하면서, 우리가 왜 9시까지 여기를 가야 되는지 한번 고민해 본 적 있으세요? 혼나니까. 그렇죠, 혼나니까. 네. 어떤 영화 보면 그런 것도 있습니다. 출근하다가 갑자기, 내가 왜 매일 이걸 출근해야 되지? 왜 이 동선을 나는 매일 따라가야 되지? 이 구조의 경로를 누가 설정했지? 이런 고민을 하다가 주인공이 갑자기 기차에서 뛰어내려서 해변으로 도망가는 영화가 있어요. 우리도 그러고 싶죠? 매일 그런 꿈을 꾸죠? 왜? 일탈. 우리의 우뇌는 늘 그런 꿈을 꾸니까. 우뇌는 시간을 초월해요. 우리 고속버스에서 버스 운전하는 기사분들 보면 깜빡 조는 몇 초 사이에 꿈을 꾼다 그러잖아요. 어머. 네, 너무 과로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아침 선잠을 자다가 한 5분 자는 사이에 군대 3년 꿈을 꿔요. 네. 아, 저 오늘 신병 교육 때부터 제대할 때까지 꿈을 다 꿉니다. 그 5분 맞아요, 사이에. 맞아요. 네, 우리의 우뇌의 기능은 시간을 초월해요. 그렇구나. 그래서 공간과 시간은 서로를 필요로 하고 서로에게 개념을 부여하고 이제 서로를 물질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제 오늘 첫 번째 강의는 좀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네. 여기서 이제 저는 자연스럽게 이 공간이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이 공간이 과연 우리의 공동체 의식이나 우리의 교회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쳐왔고 제가 그것에 대안으로서 저희 친구들과 어떻게 여기에 저항하면서 살아왔는지 그 부분을 다음 시간에 또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와, 네. 기가 막히다. 근데 강의를 들으면서 처음에는 무슨 얘기지 하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들으면서 우뇌가 점점 깨어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같이 듣는 유주 씨가 아까 슬프다 하는데 저도 약간 뭔가 울컥하는 그런 느낌 그죠. 있죠. 왜 그럴까요? 그 공간이란 것을 우리가 너무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떤 공간에서는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또 어떤 공간 그게 결국 다 시간이 수용됐기 때문에 또 우리가 추억이 생기고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한테도 제가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우리 아이 공간이 없어요, 정말.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뭔가 자기만의 공간 안에서 또 생각도 할 수 있고 자아가 또 거기서 또 생성되면서 실현시킬 수 있는 어떤 공간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그 굉장히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다음 시간에 네. 다 쏟아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사를 가야 되는데 너무 좋다. 이걸 그러면 어떻게 뒤집어 볼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이 너무 기대가 돼요. 기대가 돼요. 네. 어떻게 저는 주로 했던 생각들이에요. 이제 대부분 아파트 생활을 하면 잘 멋있게 대형화, 고급화 이렇게 늘 차려놓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거기에 굉장히 염증을 느끼던 차예요, 지금. 그래서 굳이, 근데 아파트라는 게 굉장히 한정적인 공간이잖아요. 주택과는 또 다르게. 거길 그렇게까지 꼭꼭 채워서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이제 살아야 하는가라는 뛰어나가실 것 생각을 같아요. 뛰어나가지. 들어보니까 누군가와 자꾸 비교를 하게 되고 그런 욕망이 거기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해서 내내 좀 그런 생각이 들으면서 맞는 말씀이신 게 근데 네. 그 공간에 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들어온다는 거죠. 비교의식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저희 2부 토론해야 될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끝내지 말아주세요. 저희 방송 끝나고 이제 나가서 얘기 한참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면서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2부에서는 그러면 좀 더 실제적으로 어떻게 그것을 실천하고 계신지 얘기를 들을 수 있겠네요. 네, 저희가 지난 한 15년, 6년 정도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네. 어떤 공간을 만들었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영향을 받았고 또 작년부터 새로 시작된 새로운 공동체에서는 네. 그 시행착오를 어떻게 또 극복해 나가려고 시도를 했는지 그런 네. 얘기들을 좀 나누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 보신 분들은 아마 다음 주 안 보실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기대하면서 또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